한국인의 행복 도파민 푸바오. 푸바오는 귀여운 게 다 했다. 그렇죠. 이 얼굴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 아기의 얼굴과 비슷하다 보니까 베이비 스키마가 빠르게 작동해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용인푸시 장난스럽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이 틀린 말이에요. 푸바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판닭의 임용. 홍준 선생님 많이 대본도 배우죠. 없어요? 이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 이게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선물 줬다고 했는데 네. 왜 선물을 준 거지? 이게 1973년에 맺은 게 있어요. 사이테스라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임대를 준 거죠. 임대. 네. 달러를 한 쌍에 1년에 김희선 배우라든가 아이유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아 이게 진짜 신기해 이거. 지금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육식 동물의 몸에 초식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세계의 유일한 중국계 아닌 그 나라 고유의 판단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계속 표정이.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이제는 아들들이 벌써 카네이션을 달아줄 나이가 됐다는 게 시간이 참 빠르다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달아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들들이 우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다니 시간이 빠릅니다. 용돈을 줄 때가 더 좋죠. 카네이션도 좋고.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어머니 날이었어요. 네. 아, 예전에요? 예전에 어머니 날이었는데 이제 1973년쯤인가 아버지들이 우리는 뭐 바빠지냐 그래서 아버지도 해달라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뀌고 미국이나 뭐 이런 서양은 대부분 아직도 어머니 날 아버지 날도 아버지 날 있고 따로 이렇게 따로 그 독일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거든요. 마더스데이는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엄마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파더스데이는 그냥 술 마시는 날.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진짜 전통적으로 파더스데이는 맥주 박스를 쥐고 가가지고 숲에 가서 피크닉 하면서 아빠들끼리 술 마시는 날. 저는 거의 매일 아버지의 날인데. 자, 뭐 기념일 하나에도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엔 어머니 날이었구나. 또 미국은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다르구나. 뭐 이런 걸 잠깐이나마 또 알게 되는 생활 밀착 인문학 지식을 살펴주는 우리 지식 어버이들과 인간적으로 재미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성공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화 때는 하지원 씨가 나오고 2화 때는 또 이렇게 야. 배우 한선아 씨가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맛있어. Sorry, next chance to checker my money. 한선아 하면 이제 예전에 가수로 활동할 때도 물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도파민 폭발녀라는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평소에 이렇게 자리를 하더라도 막 주변 사람들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약간 흥이 좀 많은 스타일이죠, 원래.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텐션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게 혼자 있을 땐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이 자리를 즐겁게 해주고 싶고 또 어색하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그 노력이 저를 또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또 열심히 좀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왔어요? 아니 저희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약간 여기서 공부를 해서 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질문만 좀 생각을 그렇죠. 해요. 궁금한 거만 네네. 딱 여쭤보면 그냥 다라락 나와요. 그럼 그걸 다 듣고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기억했다가 딴 데 가서 이제 약간 아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재미가 더 쏠쏠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원래 알쓸 시리즈 좋아하거든요.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혼자 혼밥하거나 혼술 네. 먹을 때 되게 유용하잖아요. 재미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그런 또 취지에서 한다고 해서 또 유명하신 교수님들과 이렇게 평론가님들과 이렇게 한선아 선생님도 혼술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 네, 저도 혼술. 그래서 이렇게 동엽 선배님이 초대. 오늘 끝나고 또. 혹시나 약간 그냥 너무 맨정신에 조금 너무 좀 약간 쑥스러워할까 봐 여기 소주를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도파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도파민이 진짜 뭘까? 약간, 그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지요.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뇌에서 생겨서 주로 전두엽 쪽 특정한 뇌의 부위에 가면 사람이 이제 기쁨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화제가 된 그런 물질입니다. 이걸 조금 더 수정하자면 기쁨만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기부여도 되고 보상, 학습할 때 보상으로 느껴지도록 만든 게 도파민의 원래 의미다. 도파민 이게 신기한 게 도파민이 우리 H2O가 물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도파민은 그런 수소, 뭐 탄소,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 한 20개 정도를 모으면 도파민이 됩니다. 우와, 진짜요? 그래서 뭐 원리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뭐 질소, 수땡에 있는 탄소 뭐 이런 거 끌어모아가지고 잘 가공을 하면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뇌에 잘만 돌아다니면 기쁨, 행복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게 20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질 중에서는 정말 간단한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근육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라는 뭐 마요신 뭐 이런 물질은 원자가 수백, 수천 개가 막 아주 복잡하게 조금의 결함도 없이 쫙 연결돼 있어야지 근육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같은 거를 만드는 성분은 그렇게 복잡한데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물질은 왜 이렇게 단순한가? 아니, 근데 단순한데. 저기 근데 저기 뇌과학자가 지금 굉장히 이게 반발하려고 하고 그 왜 화학 전공하신 분이 뇌과학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화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그런 따지면 다이아몬드는 다 탄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 만드는 건 진짜 쉽겠네요.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공장에서 막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아니, 물질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도파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행복의 비밀, 즐거움의 비결이 담긴 물질치고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물질이다. 우리가 행복을 잃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근손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아,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구나. 너무 도파민이 희한하게 너무나 그 또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찾기 어렵습니까, 그죠? 맞아. 근데 그거에 근원되는 도파민은 물질이 너무 이상하게도 간단해. 자, 이게 이제 뇌를 잘 모르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근데 뭐 이런데 지금 네. 너무 신사적으로 두 분이 싸우는 것 같아서 왜냐면 진짜 좀 언성을 높이고 약간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해야지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그런 토론 정치 토론 프로그램처럼 뇌를 아냐고요. 뇌를 아냐고요. 어디서 뇌를 아는 척입니까? 이렇게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과학계는요. 언성 높이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진짜요? 그야말로 논리의 칼싸움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반박 이 행복이라는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도파민이 뇌에서 전달되는 회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로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쁨이나 쾌락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헬스하러 가야지 이렇게 나갈 때도
도파민이 없으면은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어느 회로로 가느냐, 어디가 중요한 것이기도 해서 단순히 원자와 분자 요 레벨로 행복이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 궁금한 게 저희 일상에서 쇼폼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보게 되고 그리고 저희 막 촬영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는 막 달달한 거 먹고 싶고 심지어 저희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커피를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되게 일상의 습관적인 행동들이 그럼 다 도파민 중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지 다행이네. 유행어 그냥. 우리가 중독되면 도파민 분비랑 도파민 분비가 돼서 이렇게 딱 와닿는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반복적인 자극 그리고 나에게 짧은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에 중독이 된다라고 행위 보는 중독. 게 정확한 이야기고 그 쇼츠 그러면 오히려 막 알코올 중독이 됐을 때 그 결과로 도파민이 막 나온다. 이런 일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요. 마약 중독이건 알코올 중독이건 어떤 종류 행위 중독이건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알코올이 아니고는 즐겁게 해줄 수 없게 변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되면 마약이 아니면 도파민으로 다른 어떤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변한다라고 해서 점점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도파민을 점점 더 많이 내뿜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점점 더 센 용량을 하게 되고 영상을 볼 때도 처음에는 뭐 1분만 보다 말았는데 더 오래 보게 되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라서 결국 도파민이라는 거는 중독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 편하게 나 요즘 도파민 중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거는 그냥. 뭐 자극 중독, 나 뭔가 자극적인 거, 새로운 거 이런 거에 중독됐어라고 말하는 거랑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그 자극을 이제 좀 보면은 미국의 NIH라고 있어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뭐 우리말로 하면은 국립보건원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게 레벨이 한 100이다라고 쳤을 때 쇼핑을 하면은 이게 한 150으로 올라간대요. 만약에 뭐 키스를 했다 그러면 195 이렇게 올라가고 흡연을 하면 또 한 225. 그리고 이제 사랑을 빠지게 돼서 뭐 연애를 하고 그러면 한 500.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사람하고 오늘부터 1일 하면 이게 팍 올라가요. 700. 그렇지. 마약이 13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자극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때 마약을 했을 때만큼의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이상을 혹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행복감이나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려면 그걸 계속 해야만 되는 거죠. 저 이거 얘기 듣고 말씀 듣고 되게 생각나는 게 저도 한 10몇 년째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공백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공백기에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약간 지루할 때가 있어요. 낯선 곳을 아무리 가도 겪어봤던 거니까. 내 이 기저에 그냥 경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만큼 설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살고 있나? 그럼 계속 혼자 다녔던 거예요? 아니면 예전엔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지금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왜 또 하나님으로 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아니 근데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은 뇌가 조절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분비가 돼도 이 자극이 다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용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렬한 자극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무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행을 할 때도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서 너무 강렬한 어떤 자극들을 받았다 그러면 잠깐 동안 반대로 오히려 방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정말 여행이 그리워질 때까지 자극을 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최소한의 자극만을 경험하면 어딘가 나가서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게 바깥 바람 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 도파민 얘기 같은 걸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행복하고 쾌락을 좀 구분하거든요. 행복과 쾌락. 사실은 쾌락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쾌락이란 말이 이제 우리말로 어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행복은 반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쾌락은 반복하지 않는 일회적인 거, 강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쾌락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 일생일대 뭐 무슨 버킷리스트가 같이처럼 되어 있어서 꼭 내가 해봐야 될 무언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주는 것은 결국 저는 쾌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행을 그냥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행은 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건가 하면 습관처럼 반복하는 일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 한 잔 마신다거나 뭐 러닝머신을 뛸 때 갑자기 막 하이한 느낌을 느낀다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서은국 박사가 쓰신 그 책 중에 그런 말 나오는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해요. 좋은 말이다. 네. 근데 우리는 근데 보통 행복을 강도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짜릿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도파민 폭발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는 얘기고 제가 또 일상에서 좀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말이 워라밸이란 말인데 워라밸이라는 게 이제 일과 이 삶 사이에서의 그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의 전제는 일은 삶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왜 그만두셨죠? 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죠? 너무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직장을 다녀서도 역시 일을 합니다. 다만 직장 가서 안 할 뿐인 거예요. 네. 근데 워라밸이란 말인데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쓰는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데서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을 막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할 때는 오로지 이 워크 끝내고 나서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거나 거기에 또 저녁 있는 삶, 여기에 더 집중해서 만약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내가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다른 시간에도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습관에 관한 것이고 습관이 좋은 사람, 반복해서 하는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좋으려면 감사해야겠네요. 그죠? 그것도 뭐, 네, 그렇겠죠. 감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순간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옛날 일을 생각하면 참 행복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슨 아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행복하다보다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막 그런 기분이지 사실 이 행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가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게 계속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모호한 구분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 도파민이 막 폭발하듯이 이게 이제 행복한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언어적으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가난하지만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번 그 행복도를 측정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설문으로. 영어로 뭐 막 물자면 Are you happy라고 물어볼 거고 한국말로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말로 행복이라는 말과 영어로 해피라는 말의 경중을 따지면 한국말의 행복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한 개념이에요. 근데 영어로 행복을 느낀다, 해피라는 말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맞아. 그 메뉴 중에 해피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게 가벼운 것 같은데 한정식집에 갔는데 행복식 이런 게 나오면 되게 거창한 게 나와요. 행복식 하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메뉴가 나와야지. 이게 행복식이고 이럴 것 같은데 해피밀은 되게 싸도 해피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해피밀 사주면 정말 행복해요. 진짜 해피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이 말 하나, 언어 하나만으로도 다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 수치를 따져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 비교를 해서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수치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저는 일단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최근에 김창완 씨가 책을 내셨는데 김창완 씨의 책 제목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예요. 우리는 이제 완벽한 정확한 동그라미를 생각하는데 적당히 찌그러져도 사실 동그라미거든요. 맞아. 원래 동그라미는 찌그러지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면. 그게 사실은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럼 언제 동엽 오빠는 언제 도파민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분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알 것 같지만 아니, 혹시 저도 모르니까. 뭐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분비됐던 가장 많이 분비됐던 그 시기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뭐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12각형 정도 되고 와이프는 한 18각형 돼서 처음에
딱 이렇게 맞닿았을 때 뭐가 좀 어색어색 막 걸려요. 걸리고 그런데 그게 계속 어색어색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원이 이렇게 되는 맞아갈 때. 그 순간 이 도파민과 우와.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됐던 그 기억이 나요. 예. 제가 너무 지금까지 모범적인. 제가 지금까지 약 30년간 신동엽 선생님 방송 보면서 제일 진솔된 순간. 그래. 역시. 관계에 대한 모범적이다. 기하학적 설명. 자,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선아 씨는 지금처럼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잘 알아서 챙기는 스타일 같아요. 새로움을 즐기고 다행이다. 도전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도파민 분비되는 메커니즘을 찾는 건 건강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진짜. 자, 우리가 뭐 시작부터 이렇게 도파민 얘기를 많이 하나. 재밌다.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얼마 전 한국인의 행복 도파민 푸바오가 푸바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 4년 동안 영원한 아기 판다로 큰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가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좀 뉴스 보면서 저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푸바오 갈 때 저렇게 함께 해주는구나. 또 떠나는 날 하필 비는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말로 판다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뭐 희로애락을 많이 느꼈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 푸바오 열풍일까? 결국은 일종의 엔다우먼트 이펙트?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아니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희귀한 동물이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났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처럼 이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더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게 푸바오 열풍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푸바오는 사실은 그 코로나도 관련이 있겠지만 100일 때 국민이 이름 짓기 했잖아요. 네. 그래가 이름 짓기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투표받고 뭐 등등 해서 맞아요. 푸바오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다음 돌잡이까지 했잖아요. 푸바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푸바오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모든 이야기에 푸바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자기가 참여해서 키운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그런 있어요. 느낌으로. 내 가수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 배우 이런 표현. 판다계 임용. 그럼 우리도 잘 되려면 막 멤버마다 누가 오늘 제일 잘한다는 거 시청자 투표 계속 받아야 여기서? 우리의 성장을 모습 막 보여줘요. 우리가 키운 박재식 박사 이런 식으로. 네네. 1등하면 막 울고 막 감사합니다 막.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호들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극적인 감정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표현을 옆에서 보면 사실은 완전히 냉정하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영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잖아요. 윌슨. 마지막에 윌슨 배구공 하나 떠내려가는데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는 관객들도 통곡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첫 차를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차를 좀 몰아야 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어렵게 사가지고 그 당시로는 그 차를 한 10년 가까이 이제 몰았단 말이에요. 모는데 동부간선도로를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세우고 보니까 엔진에서 연기가 나니까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견인차를 불렀어요. 견인차에서 이 차는 못 고친다고 폐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게. 그러면서 간단히 하는데 고철값으로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당시에 저한테.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된다고. 그때 제가 거의 울 뻔했거든요. 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차를 폐차시킬 때 그런 마음이 들고. 하물며 푸바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남의 그런 감정을 내가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폄하해서 말할 게 맞아요. 아니다. 맞아요. 저는 차 때문에 울 만한 사람이 저도 없으니까. 차 때문에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저도 폐차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외국에서 사갖고서는 계속 몰다가 너무 이 차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샀던 차고 뭐 이래서 그래서 사실 굳이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가지고 와서 몰다가 결국에는 이제 15년, 16년 몰고 폐차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품 같은 걸 좀 주잖아요. 아, 이런 거 나왔더라. 그래서는 이제 딱 주는데 그걸 받아보는 순간 무슨 유품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어떤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동물농장 아저씨이기 때문에 맞아.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봐왔었고 그 과정을 또 쭉 함께 했었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판다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때도 중국에 판다가 새끼 낳는 거를 봤는데 진짜 너무나 큰 엄마 판다가 막 그 산통 때문에 막 구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다가 새끼가 나왔는데 요만해요. 진짜로. 너무 귀엽고 맞아, 요만한데 그거 같아, 그렇게 세상에. 산통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라는 게 모든 게 좀 반전 매력인 게 있는데 판다 이런 열풍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으로 판다라는 동물이 나라마다 어떤 그런 인기 판다가 하나씩은 좀 잡아볼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판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뭐 귀엽기 때문이죠. 좀 과학적이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뭐 속설처럼 도는 이야기로 뭐 김희선 배우라든가 아이유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눈이 약간 멀게 있습니다. 미간이 좀 넓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인상이 약간 초식동물상이라서 사람들에게 좀 귀여움을 느끼게 한다. 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육식동물상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뇌가 첫인상으로 누군가를 맞아. 판단하는 자체는 대략 5초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베이비 페이스잖아요. 맞아. 외모가. 이 얼굴 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 아기의 얼굴과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 보자마자 악의가 없고 너무나 선할 것 같고 착하고 귀엽고 이러한 베이비 스키마가 빠르게 작동해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사람 아기의 모습을 판다에게서 본다. 약간 친근함이 딱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진짜 사람처럼 두 발로 뒤뚱뒤뚱하다 구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거기서 좀 친근감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베이비 페이스? 판다가 사랑받는 건 사실 뭐 귀염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콘라드 로렌츠라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이론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귀여운 동물들을 좋아하도록 진화론적으로 습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생활을 하거나 원시시대에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자기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 아이에다 집중을 해야지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얼굴을 보면 자기가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잘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자기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인간은 귀여운 걸 좋아하도록 돼 있는데 하필이면 인간의 아기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애완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판다이고요. 판다는 일단 머리가 둥글고요. 그다음 투실투실하게 생기고 눈 크고 코하고 입하고 턱은 작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의 특징이고 사지도 짧아요. 근데 푸바오는 이런 판다 중에서도 더 그래요. 더 머리가 크고요. 푸바오가 더 사지가 짧아요. 그러니까 더 아기하고 닮았다는 거거든요. 푸바오가 압도적으로 귀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왜 판다는 얼굴이 둥글고 왜 아기 얼굴을 가졌는가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판다가 얼굴이 큰 이유를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대나무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거대한 근육이 얼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둥그러지고 얼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판다라는 동물은 육식 동물의 몸에 초식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내장 구조도 사실은 육식 동물의 내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판다는 어찌된 특징인지 거의 초식에 가까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떼기 대나무 아무리 먹어도 이 몸이 영양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어머. 그래서 엄청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자릴 때까지 계속 먹어줘야지 그 덩치를 감당할 만한 그 영양분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육식 동물들 이렇게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낮에 가보면 특히나 다 그냥 자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 판다는 가보면 항상 이렇게 먹고 있어요. 먹을 줘야지 몸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게 있는 거야, 항상 봐도. 항상 카메라만 갖다 대면 뭐 이렇게 계속 먹고 있어. 맞아. 생긴 모습은 또 곰과 사람과 같은 공감할 수 있는 육식 동물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그런 생태학적인 생물학적인 이유가 곰의 귀여움의 근원이 아닌가. 그런 반전 매력. 근데 푸바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바오가 제가 태어난 게 기억하기로 2020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시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푸바오 열풍이 막 불기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 사육사님 있죠. 예, 이 사육사님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 뭐 예를 들면은 거기를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뭐 바짓가랑이 맞아. 붙들고서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탁 낀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막 열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판다가 너무 귀여워서 푸바오가 너무 예뻐서라기보다 사람과 이렇게 교감을 하는 동물의 모습을 보고 맞아.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한 거리가 전혀 없는 애정 관계를 맞아,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리 만족도 맞아요. 느끼고 힐링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용인푸시 장난스럽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푸바오의 푸가 이름이거든요. 바오가 성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푸보시 뭐라고 용인보시라고 하든가 용인바오시라고 해야 되는 자이언트 판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굳이 자이언트 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판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이언트 판다라는 말이 나온 유래가 원래 서양에서는 이 판다를 실물로 본 게 20세기 들어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양 입장에서는 사실은 판다라고 부르는 동물로 최초로 본 건 우리가 요즘 그 레서 판다라고 부르는 동물 그거를 판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너무 귀엽게 생기네. 네, 이거 대나무를 먹으니까 대나무 먹는 동물로서 판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레서 판다한테 원래.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지금 이 자이언트 판다를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다인데 얘는 심지어는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니까 자이언트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판다고 얘는 자이언트 판다다라고 붙였거든요. 그러다가 죽이기 전도돼서 자이언트 판다에서 이름을 떼고 판다라고 붙이게 되니까 반대로 원래 판다라고 붙였던 걸 다르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붙이냐면 작은 판다에서 레서 판다가 되는 거거든요. 더 작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판다는 다 판다인 거죠. 판다 명칭을 보면 재밌는 게 판다라는 이 동물의 좀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판다를 세상에서 다 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판다를 뭐라고 할까요? 중국에서는 판다를 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는 시웅매아오라고 합니다. 곰 웅자에 고양이라는 묘자를 쓰는 거죠. 곰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 희한한 게 뭐냐면 대만에서는 거꾸로 매아오시웅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 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명칭이 약간 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쓰는 명칭하고도 다르고 중국에서 이 판다라는 동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딴 나라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판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더욱더 강해졌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마오시옹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시옹마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40년대에 중국에서 이제 판다 표본을 전시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써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웅묘라고 쓰지 않고 묘옹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중국 한자를 우에서 좌로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듯이 반대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도 좌에서 우로 읽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교체기여가지고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자가 원래대로 우에서 좌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곰 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 곰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곰 고양이로 잘못 읽어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정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타국에서 부르는 것과 여기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언어 교체기의 혼란 이거하고 관련이 있죠. 너무 신기하잖아. 계속 표정이.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저는 너무 부러운 게 그냥 술술 나오시니까 항상. 이동진 선생님 많이 대본도 배웠어. 없어요? 이동진. 그러니까요. 아니 저 이게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유. 되게 신기한 게 뭐 이러다가 뭐 갑자기 딴 얘기하다가 그 분 이름이 뭐지 하면서 그 외국에 계신 그 작가 뭘 하면 또 네 명이 다 알아서 계속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
거기 또 수천성이 이제 그 판다의 서식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수천성 가면 굉장히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스꾸냥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판다 전설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다가 왜 검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유래가 담겨 있는 그런 설화인데 옛날에 이제 그 여러 판다하고 이제 그 양치는 처녀들 그런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잘 돌봐줬다는 것이요. 근데 표범들이 판다를 습격했대요. 그래서 판다가 막 도망치는데 이 양치기 소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지켜줘야 되니까 맞서서 싸우다가 이 4명의 양치기 소녀들이 다 죽게 돼요. 판다 입장에서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니까 닦아야 되니까 옆에 검은 베일이 있어서 검은 베일로 눈을 계속 닦아냈대요. 닦아내다 보니까 눈 주위가 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슬픔이다. 눈물이 다 계속 나고 슬픔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서로 얼싸안고 부비면서 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멍이 들고 까맣게 되고 양팔까지 검해졌다라는 거예요. 설화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니 근데 그 처음에 푸바 엄마 아빠 아이바오 러바오 이제 왔을 때 그때도 이제 동물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뤘었는데 그때는 뭐 비자도 있고 여권 저기 봐봐요. 귀여워. 실제였거든요. 예 실제 저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막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근데 이 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동물원에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동물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저희가 가서 막 직접 찍고 근데 그때도 중국에서 이렇게 선물 줬다고 했는데 이게 왜 선물을 준 맞아. 거지? 돈을 우리가 내고 선물을 받은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임대를 준 거죠. 임대. 네, 예전에는 선물을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임대식으로 바뀌어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뭐 한 쌍을 주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가 푸바하고 돌아갔다고 너무들 슬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대를 주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애기 판다는 만 4살이 돼서 성체가 되면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판다가 뭐 멸종 동물은 아닌데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협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1973년에 맺은 게 있어요. 사이테스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뭐 주고 팔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73년에 사이테스 조약에 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발효를 시작한 거는 83년. 그래서 이제 84년부터는 선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임대로.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해서 임대로 주고 뭐 연구용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이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사실 푸바오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임대를 주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뭐 한 19개국 정도 지금. 많네요. 네. 근데 꼭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약속이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키우고 우리랑 소통하고 그래서 다를 것 같은데 아무리 근데 고향으로 꼭 가야 돼요. 근데 판다는 원래 이 중국 보면은 서남부 쪽 스촨형 성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 서식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제 태어난 곳에 내비둔다 그러면 사실 동물들은 이제 인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라나고 난 다음에 뭐 엄마다 아빠다 뭐 이런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근친 교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보호하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뭐 판다 임대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기도 하나요? 그럼요. 100만 달러를 한 쌍에 1년에 주죠. 1년에. 1년에 한 쌍의 판다에 이제 100만 달러. 아기가 나오면 50만 달러. 둘째가 나오면 30만 달러.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데 그거는 이제
판다 그 보호 기금에 들어가서 쓰이게 돼 있어요. WWF라고 뭐 로고도 판다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해가, 그러니까 임차국에서는 판다를 임대해간 그 비용을 내라. 그래서 판다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내라. 중국에다 주죠. 근데 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나무 공수하는 것부터 해서 약간 그 생활비? 이런 게 좀 식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번에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가 네. 왔을 때는 중국에서 오신 전문가분들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대나무 산지를 같이 돌았습니다. 진짜. 어디 그런 대나무를 과정이 판다한테 줘야 되느냐 쭉 돌아다녀가지고 뭐 대나무로 유명한데 여기저기 가본 거예요. 뭐 담양 뭐 이런 데 유명하니까 그런 데 맞아, 가보다가 맞아. 결국은 어디로 낙착이 났냐면 경상남도 하동에 하동. 옥종명 궁항리 어. 아 여기다 이 대나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대나무를 판다한테 먹여야 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대나무 어떤 대나무길래? 이 하동에서는 이거 약간 광고합니다. 우리 하동에서만 대나무를 먹고 자란 먹고 자랐다. 판다들이 건강하게 지금 출산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동에서는 막 이거 지역 뉴스로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어. 대나무 자르면 그거 이제 새벽 배송으로 신선하게 가야 되니까 진짜? 쫙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꽤 돼요. 운반비나 이런 것도 꽤나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식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더 좀 심각한 사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나무가 나잖아요. 맞아.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기후도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비슷하고. 근데 중동 지역에 예를 들면 카타르 이런 나라에는 우리 흔히 떠올리는 대로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판다가 사실은 살 수 없는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모든 거를 인공적으로 판다가 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그 전 구역에 에어컨을 다 돌려가지고 판다가 살 수 있을 만한 기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카타르 같은 그 중동 지역에 대나무가 자랄 리가 없잖아요. 대나무를 공수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나무를 먹이다 보니까 뭐 그런 데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뭐 키우는 비용, 사육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푸바오독의 경제 효과를 오.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푸바오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적자를 이제 조금씩 좁혀가다가 작년엔가 흑자를 봤다고 해요. 일단 이제 보러 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 입장권 판매하는 거 있고 굿즈도 팔 수가 맞아. 있고 뭐 보러 오면은 거기서 뭐 먹기도 하고 딴 것도 구경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본에서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일본에 샹샹이라는 판다가 있는데 샹샹. 네, 2017년에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우에노 공원에서. 에버랜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이득을 보고 샹샹 있고 막 이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중국이 이제 꾸준히 이렇게 판다 외교, 뭐 판다를 보내는 이유가 딱히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유는 분명히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국력을 얘기할 때 하드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라는 말도 또 있어요. 이거는 뭐 문화라든지 뭐 다른 류의 어떤 외교라든지 강제력을 쓰지 않고도 자신을 설득을 해서 자신들의 말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제2위의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뭐 소프트 파워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사람들이 뭐 중국 옷을 사 입고 싶어 한다라든가 뭐 중국 브랜드의 뭐 향수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음식은 있잖아요. 스촨성 요리, 뭐 베이징 그렇죠. 더. 음식 같은 좀 종류 있죠. 그렇지만 더.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다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판다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소프트 파워가 돼서 공공 외교라는 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교관들이 하는 거 말고 그냥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이 국가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판다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그래서 중국이 이건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 재밌는 게 가만 보면은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물이야, 우리 잘 지내봐, 막 이러고서는 막 주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제발 받아줘, 막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이제 중국이 좀 고자세군요. 위상이 달라지니까 일단 뭐 당연히 아무나 안 주고 사이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사이가 좀 틀어지거나 안 좋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은 다시 데리고 오고 아, 네, 그런 식이 좀 많아요. 한동안 고생했네. 네. 예를 들면은 2010년인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죠, 중국에서. 맞아요. 그래서 바로 반환을 진짜? 해가고.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판다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한 9마리 정도로 제가 우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요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경쟁하고. 보통은 연장 계약을 하는데 안 하고 이제 데리고 와라, 소환하고. 그래서 4마리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마저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다시 한번 뭐 연장하는 걸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준 거는 1994년이었어요.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자 세계적인 희귀 동물인 판다 한 쌍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도로 보냈고 2016년에 아이바오 러바오가 왔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관계가 좋고 국빈 방문 서로 하고 이럴 때가 2014년, 15년 고즈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고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주겠다 그랬는데 안 받았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받았는데 2006년에 대만 측에다가 중국이 판다를 준다. 근데 판다 이름이 탄탄하고 위안위안이에요. 근데 중국어로 탄위안을 하면 가족이 서로 모인다, 재결합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하나의 거예요. 중국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듣고서는 무슨 속셈인지 알겠다. 개명하면 안 되나? 북한에서 호랑이를 보내줬는데 한 마리는 적하고 한 마리는 통일이. 맞아. 하루가. 적하나 안 받고 통일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받았는데 그때 이제 민진당 정부였거든요. 근데 2008년에 정부 바뀌고 이제 받았죠, 국민당. 그 판다는 그 사실 좀 뭐 그런 약간 뭐 소문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판다가 이제 중국에서 선물로 일단 가는 거니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다가 중국에서 갔다, 이 나라로 갔다라고 하면 이 나라 경기가 이제부터 좀 잘 되겠구나. 그 나라에 투자하자. 판다 보고 투자하면 좀 돈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소문 비슷한 이야기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판단을 안 보내주니까. 안 보내거나 데리고 오거나. 중국 경제가 한창 좋을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판다 외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 말은 언제부터 나왔던 거예요? 사실 이제 중국이 판다를 선물로는 많이 줬어요. 옛날에도. 뭐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은 당나라 시절에 실세기쯤에 그 유명한 악녀 측천 부부가 일본에 백곰을 보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판다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1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중일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 본토를 이제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차지를 하고 있었고 미국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제스 그리고 숭메이링 여사가 판다를 보내기도 했었죠. 본격적으로 그걸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72년 같아요. 그때 이제 기억들을 하시면은 대땅뜨라고 있었어요. 이제 냉전 시기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이제 소련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미국이 이제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 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죠. 그래서 1972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그걸 우리가 대땅뜨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만찬장에서 이렇게 딱 밥을 먹는데 닉슨의 부인이죠. 팻 닉슨 여사가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담뱃갑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중국 담배 중에 판다라는 담배가 진짜 있어요. 덩샤오핑이 되게 좋아했던 담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그 앞에 이제 판다 2마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또 팻 닉슨 여사가 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너무 귀엽다. 귀엽다고. 그러니까 마오쩌둥 옆에서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닉슨 여사는 담배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담배 말고 판다. 그래서 판다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땅뜨 뭐 판다 외교 막 얘기가 나오고 그해 10월에 또 일본하고 중국이 수교를 해요. 72년 10월에 일본과 수교하니까 또 판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영국도 우리도 막 우리도 보내줘 막 그러니까 보내줘요. 근데 그때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4년부터는 선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임대로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해서 임대로 주고 뭐 자기네들이 그냥 뭐 관계도 괜찮고 마음에 들고 하면은 뭐 계약 연장해주고 주고 했구나. 그럼 네. 제일 많이 준 나라가 혹시 있나요?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냥 선물로 많이 준 나라로 치면은 북한이 되게 많이 줬어요. 네, 65년부터 한 80년 그 사이에 북한이 한 5마리 선물을 받았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소련이 50년대 말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69년 이럴 때는 국경 분쟁도 있고 하니까 니네 우리 편 할래? 약간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판다 공세를 막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판다들이 어떻게 뭐 폐사를 했는지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북한이 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관리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는 안 주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판다는 다 중국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적용되는 판다가 딱 한 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 판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거 판다가 어떻게 거기가 갖고 있는 판다가 어떻게 유일하게 중국하고 떨어져 나온 고유 판다가 됐을까?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도 안 해줘. 와,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판다가 중국에 있는 중국에 밖에 없는 동물이거든요. 원래 야생으로는.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판다가 있다라고 하면 예감에 그래서 좀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국과 교류가 되게 많든가? 그런데 세계의 유일한 중국계 아닌 그 나라 고유의 판다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우와, 진짜? 멕시코에 차풀테펙 동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렵다. 풀택백 동물은. 멕시코에 아까 말씀하신 그 스토리대로 70년대에 그냥 주는 판다가 갔어요. 근데 그 판다가 거기서 살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푸바오처럼 멕시코에서 새끼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멕시코에서 태어났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멕시코에서 그때 우리나라의 푸바오처럼 난리가 났어요. 멕시코에 사람들 수십만 명이 구경하러 오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멕시코에서 유명 가수가 차풀테펙의 새끼 판단가 하는 노래도 만들어서 막 불렀어요. 찾아보면 지금도 노래 나와요. 막 따라라이라라 하는 뭐 흥겨운 노래 있어요. 한 13년인가 나온 노래예요. 노래도 히트했어. Pequeño panda, no te imaginas lo que hay de cosas en este lugar. El pequeño panda en Chapultepec, todos queremos verte crecer y saludarte. Pequeño panda en Chapultepec, la la la, la la la. 지금 그때 태어난 그 화제의 판다의 자식이 신신이라는 판다인데 신신. 아직 멕시코의 차풀테펙 동물원에 살아 있어요. 유일한 예외. 딱 한 마리 있는 거죠.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판다 나이로 따지면 좀 된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 건재해서 살아 있어요. 사람들이 유일하게 중국 통제 밖에 있는 판다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모든 판다들은 다 결국은 다 중국 소유. 중국의 관리하에 있는 거예요. 30대 중반이면 되게 나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100살 넘은 거 사람으로 아니에요? 치면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 거예요. 30대 중반이면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약 이전에 태어나서 멕시코에 계속 있어도 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푸바오도 조약이 시대만 다르게 그러니까. 타고 났으면 맞아. 계속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었던 거겠네요. 아마도
70년대에 그런 식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었다면 근데 계속 판다 하니까 근데 판다 말고 판다 이외에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한 다른 동물도 혹시 있나요? 그럼요. 너무 많죠. 많죠. 예. 동물을 보내갖고서는 뭐 환심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건 너무 많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런 얘기 있고요. 조선시대의 기록 중에서는 이제 일본의 쇼군이 조선 태종한테 코끼리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코끼리를 이제 조선 태종이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겠습니다만 먹여야 되는데 주로 콩을 먹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가뜩이나 가난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콩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이게 약간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소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고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인 사람이 이 코끼리가 흉측하게 생겼다고 침뱉고 욕하고 이제 경멸하다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코끼리라고 해도 이 중요한 어떤 대신들을 죽게 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 해서 태종이 귀양을 보내요. 그 코끼리를. 전라도에 있는 섬으로 여수 앞에 있는 어떤 섬인데요. 코끼리가 여수 앞에 섬에 그 당시로 치게 되면 뭐 진짜 한 500~600년 전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기록 전라도 관찰사의 기록에 따르면 매일 눈물을 흘린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슬프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임금이 바뀌어서 세종이 되는데요. 거기서 또 다시 노비 하나를 또 밟아 죽여요. 코끼리가. 그 두 번째로 전라도에 귀향을 가거든요. 그 다음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으나 이 동물을 이용한 외교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역으로 고대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낸 동물들도 있는데요.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이야기로는 일본 서기에 실려 있는 기록인데 김춘추, 신라의 김춘추가 외교에 능했다고 하죠.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일본에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신기한 동물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동물을 주냐면 앵무새하고 공작새를 줬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나는 동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공작새나 앵무새를 구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백제하고 굉장히 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만 쫙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춘추가 방문했을 때 그 기록에만 어떻게 돼 있냐면 김춘추가 얼굴이 잘생겼고 말을 참 잘했다라고 일본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물론 잘생겼고 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아주 귀한 선물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서양에서는 그 기린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기린? 네, 이집트에서는 기린을 이렇게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린이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동물원 가서 많이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흔히 보지 못했던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목이 너무 길고 네, 전박이처럼 막 이렇게 있고 막 눈도 막 밝고 막 이러니까 높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신성시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이 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리고 옛날에 찰스 2세 시절에 나는 그게 한 1670년 정도 되는데 영국에서 이 캐나다 지역에 허슨 베이 컴퍼니라고 있어요. 모피 같은 거를 이제 거래를 하는 독점권을 줘요. 거기다가 독점권을 주니까 고맙다고 허슨베이 컴퍼니에서 찰스 2세한테 우리가 비버 2마리 그리고 이제 사슴 2마리 보낼게요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리고 300년 후에 1970년에 엘자베스 여왕 2세한테 보내요. 그때 못 보낸 거 지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배송이 너무 늦네. 좀 많이 늦었죠. 그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동물을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게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 좀 잘 해주세요라는 이제 부탁의 의미도 있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패권이 있는 나라다, 강대국이다, 제국이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본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원도 만들고 구경시키고 그게 어떤 힘의 자랑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 푸바오는 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대로 수찬 쪽에 살았다 하더라도 많은 푸바오 팬들도 못 보게 되고 또 사육사님도 또 못 보게 되고 그러면 약간 향수병 같은 게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동물도 그나마 먹어봐도 이거 하동만 아 그렇네. 그럴 수 있겠다. 아 이게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한국산 아니잖아 이거. 이런 느낌. 아니 샹샹이라고 아까 예, 얘기했던 일본. 되게 유명한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샹샹이 아, 그거. 대나무를 막 먹고 있는데 어디 일본 관광객들이 거기서 뭐 샹샹 있다고 막 일본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먹다가 멈췄어. 이거 딱 멈춰요. 그 귀가 쫑긋해져요. 어.頑張ったな。ちゃんちゃん。 자기가 듣던 어릴 때 들었던 그 일본어구나. 그러면은 푸바오가 저희 한국어만 듣고 막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샹샹처럼 약간 가서 중국어 들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겨우 한국말 뗐는데 이제 또 배워야 돼. 제2의 외국어를. 그 뭐 한국어 소리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문화마다 제스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다라고 한다면 뭐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용하는 표정이나 제스처,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육사님들을 볼 때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다가 인지하기에는 이 신호들이 전혀 다른 방식의 소통 방식이라서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고 한국 관광객이 정말 온다. 그럼 뭔가 익숙함을 느끼면서 반갑고. 저 반응이나 모습이나 소리는 내가 되게 익숙한 소리인데 라고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럴 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푸바오 다시 올 가능성이 있냐. 중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게 막 생기면은 또 보내줄 아마도 수 있어요. 푸바오를. 뭐다 그럴 이제 수도 뭐, 있겠죠. 뭐 아기 낳고 그런 다음에 좀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러면 혹시 뭐 정말 아쉬운 게 생기면은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동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동물이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지구를 사랑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푸바오도 지금은 쓰촨성에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은 그곳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번식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해 주는 게 그 동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보면 약간 불편한 느낌도 있거든요. 동물원에 물론 순 기능도 있고 멸종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과학교육 아이들한테 자연에 대한 친밀감 이런 걸 줄 수도 있죠. 근데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 중에 80%는 멸종위기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이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대로 동물은 편을 조금 드는 얘기를 조금 하면 사실은 판다 같은 경우에 특히 70년대 판다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때만 해도 판다가 정말 멸종 위기종이다. 우리가 동물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다 거기 데려가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라라는 생각으로 나눠주는 명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동물원이라는 곳의 순기능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멸종 위기 야생동물 사냥입니다. 멸종 위기종 1급 반달가슴곰이 멸종 위기 야생동물들이 서울대 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돌연 폐사했습니다. If I show you, I will love you, ever leave your door. Don't let this sky turn gray, feel love, we start to bloom every morning.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도파민을 선사해줬던 우리 푸바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막 너무 귀엽고 재미있는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도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메이트 한선아 씨,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 듣는데. 오늘 이렇게 푸바오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줍줍하니까 내가 왜 더 푸바오를 사랑해주지 않았나. 푸바오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은 꼭 봐놓을 걸. 물론 지금도 봐놓을 수 있지만은 좀 아쉽네요. 더 마음이. 그래도 아무튼 인간적으로 푸바오는 귀여운 게 다 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게 제가 도파민이 좀 많이 분비될 때가 동물농장 할 때 동물들이 알아서 다 자라거든요. 그때 막 도파민이 분비되고 인간적으로는 네 분이 알아서 너무 잘해주실 때 도파민이 계속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아니 맞다. 저기 요즘 MZ 세대들은 연애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진짜예요? 요즘 MZ 세대들은 연애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진짜예요? 요즘은 그 MZ 세대들이 그 연애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10명 중 7명은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 기회비용으로 사실은 다른 거를 하는 거죠. 20대, 30대 청년들이 AI 챗봇과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읽고 네덜란드의 한 여성 예술가가 홀로그램이랑 사랑에 빠져서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라고. 합계 출산율이 한국이 작년이 0.72더라고요.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2.1은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네 분의 지식 셀럽 저까지 다 자녀가 2명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정신 차리세요. 채널 A